내가 원하는 건 너희 집 한 구석이 아니야. 내 집이야. 내가 주인인 곳. 그게. 그게 그렇게 욕심인가? 엄마, 이렇게 계속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 엄마가 편해지는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선희의 손이 찻잔을 쥔 채 공중에서 멈췄다. 따뜻한 물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그보다 아들의 목소리가 더 뜨겁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재욱은 식탁 반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선희는 그 빛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3개월 전 고관절 수술을 받고 돌아온 이후 이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소파 위에 놓인 쿠션, 부엌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다. 아니, 달라진 건 집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수술 전까지만 해도 선희는 이 집의 주인이었다. 아침이면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마당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국을 끓였다. 그러나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잇는 관절 부위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선희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재욱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준비해온 듯 또박또박 이야기를 꺼냈다.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 간병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귀로는 아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내가 짐이 됐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선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손등에 올라온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70년을 살아온 손이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던 손. 그러나 지금 이 손은 지팡이 없이는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재욱은 이야기를 마치고 선희의 대답을 기다렸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이마에는 잔주름이 생겨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40대 중반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삶이 있었다. 선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불편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선희는 짧게 대답했다. 재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선희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곧 일어나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엄마, 우리 다 엄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결정하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 순수하게 한 사람만을 위한 결정은 없다는 것을. 재욱이 현관문을 나서고 선희는 혼자 남았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선희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몇 년 전 장마철에 생긴 자국이었다. 그때는 사다리에 올라가 직접 페인트 칠을 했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선희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집은 언제나 시끌벅적했다. 아침이면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녁이면 숙제를 봐주느라 밤이 늦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선희는 점점 그들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선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다. 선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향했다. 발을 옮길 때마다 고관절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을만 했다. 선희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랐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웃집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선희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도 같았고 외로움과도 같았다. 선희는 물잔을 내려놓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일요일 점심 재욱의 집 식탁은 북적였다. 며느리 수진이 준비한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반찬 투정을 하며 젓가락을 움직였다. 선희는 식탁 한쪽 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입에 넣은 밥은 부드러웠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왠지 텁텁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 민준이 계란말이를 선희의 접시에 올려놓았다. 선희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금방 관심을 돌려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밥 먹을 땐 그거 치우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녀도 지쳐 있었다. 재욱은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 수지는 맞장구를 쳤고 선희는 듣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대화는 선의를 거쳐 가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선희는 그 자리에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 선희를 수진이 말렸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선희는 거실 소파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웃음소리가 요란했지만 선희에게는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시작했고 재욱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선희는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점심을 먹고 나면 보통 이런 시기였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선희만 홀로 남겨졌다. 문득 선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다. 침실 한 칸, 소파 한쪽 끝. 그것이 전부였다. 물건을 놓을 공간도 개인적인 시간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재욱 가족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고 선희는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 했다. 재욱이 소파에서 일어나 선희에게 물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허리가 아팠고 아침이면 관절이 뻣뻣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부담만 더해질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선희는 산책을 나가겠다고 했다. 재욱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같이 갈까요? 라고 물었지만 선희는 괜찮다며 혼자 나섰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는 고요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선희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 생각이 명확하게 떠올랐다. 누구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재욱도, 수진도, 민준이도. 그들은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최선 안에 선희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선희는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을 바라봤다. 수많은 창문 뒤에서 수많은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중 어디에도 선희의 자리는 없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선희는 외투깃을 여미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거웠다. 돌아간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선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편한 곳은 어디일까?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유나는 어머니를 마중 나왔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선희를 발견한 유나는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엄마. 선희는 딸의 얼굴을 보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유나는 선희의 가방을 들어주며 오시느라 힘드셨죠? 라고 물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기차 타고 오는 거 뭐. 유나의 집은 아담한 빌라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선희는 유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유나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좀 좁지만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은 평온했다. 유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희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유나는 재욱과 달리 말이 많았고 감정 표현도 솔직했다. 엄마, 여기서 좀 쉬다 가요. 오빠네는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러나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유나의 남편 성민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유나는 전화 통화를 자주 했다. 통화 내용은 대부분 일에 관한 것이었다. 유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마감 기한에 쫓기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었다. 선희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 조용히 지냈다. 낮에는 주로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었다. 그러나 집안은 좁았고 유나가 작업하는 거실과 선희가 머무는 방 사이에는 얇은 문 하나뿐이었다. 선희는 기침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유나와 성민이 작은 다툼을 벌였다. 성민은 요즘 집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고 유나는 그럼 어쩌라는 거야라고 응수했다. 선희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유나에게 말했다. 나 집에 가야겠다. 유나는 깜짝 놀라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다. 선희는 괜찮다고 그냥 집이 그립다고 둘러댔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 계세요라고 말했다. 선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엄마도 내 공간이 필요해. 그 말을 하며 선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유나는 기차역까지 선희를 배웅했다. 플랫폼에서 선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는 대답 대신 딸의 등을 토닥였다. 기차가 출발하고 선희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유나의 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기차 안에서 선희는 생각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들판, 마을, 산. 모든 것이 흘러갔지만 선희의 고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간 비워둔 집은 냉기가 가득했다. 보일러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집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전과 달랐다. 짐을 풀고 난 뒤 선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재욱의 집에서도 유나의 집에서도 편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았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선희는 동사무소에서 소개받은 간병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담당자는 친절했다.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씩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었다. 선희는 메모를 하며 들었다. 며칠 뒤 간병사가 집에 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름은 김미숙이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집안을 둘러봤다. 어르신, 집이 참 깔끔하시네요. 선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미숙은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 준비를 거들었다. 일은 꼼꼼했고 친절했다. 하지만 선희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누군가 자신의 집안을 드나들며 물건을 만지는 것이 낯설었다. 미숙은 선희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일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선희에게는 거슬렸다. 저녁이 되자 미숙은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선희는 혼자 남아 집안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어색했다. 그릇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고 수건이 다르게 개어져 있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선희에게는 큰 차이였다. 며칠이 지나고 선희는 미숙에게 몇 가지를 요청했다. 이 그릇은 여기 두면 좋겠어요. 청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숙은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선희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미숙에게 말했다. 다음 주부터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미숙은 놀라며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혼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서요. 미숙이 떠난 뒤 선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선희는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밥을 지었다. 혼자 먹는 밥상은 허전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아무것도 재미있지 않았다. 밤이 되자 선희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나?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다. 자유로웠고 편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립처럼 느껴졌다. 선희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만약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찾아줄까? 질문들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대답은 없었다. 선희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재욱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한번 둘러보기만 해보세요. 그냥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선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재욱의 차를 타고 한 케어 시설로 향했다. 시설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입구에는 예쁜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설을 안내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선희는 따라가며 둘러봤다. 넓은 식당, 운동기구가 놓인 헬스장,
책이 가득한 도서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복도를 지나며 몇몇 어르신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대부분 조용히 앉아 있거나 느린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저것이 나의 미래인가? 체험 프로그램은 하룻밤 묵는 것이었다. 선희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방은 깔끔했다.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것은 다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선희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나무 몇 그루와 벤치가 놓여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선희는 식당으로 향했다. 여러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선희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맞은편에 앉은 어르신이 선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선희 씨? 선희도 깜짝 놀랐다. 정숙 씨? 그녀는 오래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 박정숙이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있었다. 정숙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선희도 손을 맞잡으며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은 이곳에서 지낸 지 1년이 넘었다고 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뭐 괜찮아. 사람들도 있고 밥도 나오고. 선희는 정숙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여기 어때? 선희가 물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쁘진 않아. 근데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나. 뭘 했는지도 모르게. 선희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숙의 말은 체념처럼 들렸다. 가족들은 자주 와? 선희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자주 왔지. 근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다들 바쁘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정숙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척하고 있었지만 선희는 알 수 있었다. 그녀도 외로웠다는 것을. 밤이 되어 선희는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정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선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곳에서의 삶은 안전하고 편할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 사는 것인지는 의문이었다. 선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생각이 명확하게 떠올랐다. 시설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다만 선희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누군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재욱에게 말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재욱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만의 공간. 하지만 혼자가 아닌 곳. 선희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섰다. 원래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가는 길이었고 복지센터는 그저 거쳐가는 장소였다. 그러나 입구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선희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주거 이야기 제목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힌 문장이 선희의 시선을 끌었다. 혼자 살 수 있도록 하지만
혼자 두지 않는 방식. 선희는 포스터 앞에 멈춰섰다. 한 번, 두 번 그 문장을 읽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요양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포스터에는 설명의 일정이 적혀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밖에 붙어 있는 포스터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요. 선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 책자를 꺼내 주었다. 시니어 협동주택 프로그램이시죠? 요즘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희는 책자를 받아들고 간단히 훑어봤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작지만 독립된 공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주방 함께 모여 앉은 어르신들의 모습.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였다. 직원이 설명을 덧붙였다. 각자 개인 공간이 있지만 공용 공간에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혼자 계실 수도 있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요. 선희는 책자를 가방에 넣으며 물었다. 토요일 설명회에 가면 자세히 들을 수 있나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어요. 예약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소파에 앉아 책자를 펼쳤다. 천천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내려갔다. 협동주택은 여러 어르신이 한 건물에서 살되 각자 독립된 공간을 가지는 형태였다. 공동 식사는 선택이었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서로 도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집이라는 점이었다. 임대가 아니라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었다. 선희는 책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선희는 생각했다. 이게 내가 찾던 답일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알아볼 가치는 있어 보였다. 밤이 되어 선희는 재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욱아, 나 토요일에 설명회 하나 가보려고. 재욱은 놀란 듯 물었다. 무슨 설명회요? 선희는 간단히 설명했다. 협동주택, 어르신 공동체, 독립된 생활. 재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편하시면 좋죠. 제가 같이 갈까요? 선희는 망설였다. 함께 가면 든든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싶었다. 괜찮아. 나 혼자 가볼게. 가서 괜찮으면 너한테 알려줄게. 재욱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알겠다고 했다. 그럼 다녀오셔서 꼭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다시 책자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입주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73세 여성 김영자 씨의 이야기였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땐 아래층에 내려가면 누군가 있고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선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선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삶. 토요일이 다가왔다. 선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도 너무 편한 것도 아닌 옷을 선택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러나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감이 느껴졌다. 복지센터에 도착했을 때 작은 강당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선희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다. 몇몇은 가족과 함께 온 것 같았다. 선희는 뒤쪽 자리에 앉았다. 잠시 뒤 담당자가 나와 인사를 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니어 협동주택은 기존의 요양시설이나 독거생활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집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화면에는 실제 주택의 사진들이 띄워졌다. 작은 원룸 형태의 개인 공간, 넓은 공용 거실, 함께 사용하는 주방과 세탁실.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다. 각 호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화장실과 간이, 주방이 딸려 있습니다. 원하시면 혼자 식사하실 수도 있고 공용 식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드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선택권이 여러분께 있다는 겁니다. 선희는 집중해서 들었다. 비용, 입주 조건,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월 관리비는 생각보다 합리적이었고 입주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다. 다만 공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필요했다. 완전히 고립되어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곳이었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어 물었다. 거기서 살다가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는 침착하게 답했다. 1층에 돌봄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 간호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중증 질환의 경우엔 병원 치료가 우선이지만 일상적인 불편함은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어떤 대안보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설명회가 끝나고 선희는 담당자에게 다가갔다. 실제 주택을 방문해 볼 수 있나요? 담당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방문 일정이 있어요. 참여하시겠어요? 선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보고 싶어요. 담당자는 신청서를 건네주며 말했다. 여기 연락처 적어주시면 자세한 일정 보내드릴게요. 선희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와 천천히 작성했다. 이름, 나이, 연락처. 펜을 쥔 손이 약간 떨렸다. 그러나 설렘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선희는 화요일 방문을 앞두고 고민했다. 아이들에게 미리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녀온 후에 말해야 할지. 결국 선희는 일요일 저녁 재욱과 유나를 함께 불렀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선희의 집 거실은 오후 햇살로 따뜻했다. 재욱이 먼저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선희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유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선희는 지난 토요일 설명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협동주택, 독립된 공간, 공동체 생활. 재욱은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선희가 화요일에 실제 주택을 방문해 볼 거야라고 말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게 정말 괜찮을까요?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났다. 유나도 끼어들었다. 엄마,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혹시 사기 같은 건 아니죠? 선희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사기 아니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공식 프로그램이야. 그리고 나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거지. 재욱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갑자기가 아니야. 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는 요양원도 가봤고 너희 집에서도 지내봤어. 간병 서비스도 받아봤고. 근데 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엄마가 원하는 게 뭔데요?
선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내 공간, 내가 주인인 곳. 근데 완전히 혼자는 아닌 곳. 재욱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너희 집에 있으면 나는 손님이야. 아무리 편하게 대해줘도 거기는 내 집이 아니야. 요양원은 안전하지만 거기서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누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서.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선희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건 너희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재욱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감정보다는 논리로 판단하는 편이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걱정돼요. 그런 공동주택이 정말 엄마한테 맞을지, 거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선희는 아들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재욱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적응 못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이사해야 하고 또 새로운 곳 찾아야 하고. 그게 엄마한테 더 힘든 일 아닐까요? 선희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안 해보고는 모르잖아. 재욱아, 나는 지금 뭘 해봐야 할 때야. 가만히 앉아서 너희가 해주는 대로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유나가 휴지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게 어디든.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유나야. 재욱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화요일에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그냥 제 눈으로도 보고 싶어서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대화는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었다. 재욱은 어머니의 안전과 안정을 걱정했고, 유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걱정했고, 선희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지를 걱정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아이들이 떠난 뒤 선희는 홀로 설거지를 했다. 따뜻한 물에 그릇을 헹구며 생각했다. 내가 하려는 게 이기적인 걸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선희는 그릇을 닦아 선반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이 희미하게 구름 사이로 비쳤다. 선희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다. 내일 모레면 새로운 곳을 보게 될 것이다. 그곳이 답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선희는 스스로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선희는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었다. 누군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 그 길 위에 선희는 이제 막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화요일 아침 재욱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다. 선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가끔 보이는 작은 공원. 도시의 중심부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다. 여기가 맞나? 재욱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물었다. 선희는 담당자가 보내준 주소를 다시 읽어주었다. 잠시 후 차는 3층짜리 건물 앞에 멈췄다. 건물은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함께살이 협동주택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입구에서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설명회 때 봤던 그 직원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녀는 밝게 인사하며 안으로 안내했다. 1층은 공용 공간이었다. 넓은 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처럼 책장이 있었다. 주방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거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몇몇 어르신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선희와 재욱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다. 1층은 주로 모임 공간이에요.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차 한잔하러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제는 아니에요. 원하실 때만 이용하시면 돼요. 재욱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관리는 누가 하나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상주 관리인이 한 분 계세요. 청소나 시설 관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간단한 돌봄 지원도 연결해 드려요. 그리고 입주자분들끼리도 서로 돕는 분위기예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나란히 있었다. 담당자는 그중 한 문을 열었다. 이 호실은 현재 비어 있어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어요. 선희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았다. 원룸 형태로 침대를 놓을 공간과 작은 책상, 옷장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간이 주방이 있었다. 싱크대와 전기레인지, 작은 냉장고, 화장실은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창문으로는 작은 마당이 보였다. 재욱은 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좁네요. 담당자는 부정하지 않았다. 네,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혼자 생활하시기엔 충분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아래층 공용 공간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요. 선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몇몇 화분이 놓여 있었다. 한 어르신이 물을 주고 있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여기서 살면 나도 저렇게 무언가를 가꿀 수 있을까?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 침대와 기본 가구는 제공돼요. 개인 물건은 자유롭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월 관리비에는 공과금, 청소, 간단한 식사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재욱이 물었다. 응급상황 대처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는 벽에 붙은 비상벨을 가리켰다. 각 호실마다 비상벨이 있어요. 누르시면 관리실과 1층 공용 공간에 알람이 가요. 그리고 입주자분들 대부분이 휴대전화로 연락 가능하시니까 서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선희는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느껴봤다. 공간은 작았지만 답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늑했다.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거리에 있었고 관리하기 쉬워 보였다. 선희는 벽에 손을 대봤다. 따뜻했다. 보일러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담당자가 제안했다. 아래층에서 입주자 한 분이 차를 준비하셨대요. 잠깐 내려가서 이야기 나눠보시겠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욱도 따라왔다. 1층 거실에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선희를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산 지 6개월 된 이경이에요. 선희도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경희는 차를 건네며 말했다. 처음엔 저도 망설였어요. 이게 과연 맞을까 싶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제 집이에요. 재욱이 물었다.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경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있죠. 가끔 시끄러울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는 거 아닌가요? 혼자 살 때도 불편한 건 있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외롭지는 않아요. 선희는 경희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밝았다.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만족과 평온이 느껴졌다. 경희가 덧붙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요.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책 읽고 싶으면 읽고, 근데 외로우면 아래로 내려와요. 누군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재욱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선희는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 한쪽 벽에는 게시판이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번 주 공동 식사 일정, 텃밭 관리 담당표, 건강 체조 모임. 경희가 게시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 선택이에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저는 주로 화요일 저녁 식사랑 목요일 책 읽기 모임에 나가요. 다른 날은 그냥 제 방에서 지내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점 이곳의 시스템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곳은 완전한 독립도 완전한 공동체도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딘가였다. 선희가 원하던 바로 그것. 방문을 마치고 차로 돌아오는 길 재욱이 물었다. 엄마 어떠셨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쁘지 않았어. 재욱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선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응. 나는 한번 해보고 싶어. 재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봤다. 선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다. 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선희가 협동주택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 일주일은 낯설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밤에는 낯선 소리들이 들렸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 선희는 그 소리들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점차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선희는 아침 8시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 간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의 텃밭에서 누군가 상추를 따고 있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떤 날은 1층에 내려가 다른 입주자들과 아침을 먹었다. 빵과 잼, 간단한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경희는 거의 매일 아침 내려왔고 선희와 자주 마주쳤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떤 날은 방에서 혼자 먹었다. 그것도 괜찮았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선희는 자신의 리듬대로 살 수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2주째 되던 날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오후 책 읽기 모임 마이너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선희는 그 공지를 보며 망설였다. 책 읽기는 좋아했지만 모임에 나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웠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선희는 그렇게 넘겼다. 그러나 목요일 오후 선희는 우연히 1층에 내려갔다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거실 한쪽에 5명의 입주자가 둥글게 앉아 있었다. 경희가 선희를 발견하고 손짓했다. 선희 씨, 같이 해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70대 초반의 남성 박동진이었다. 그는 퇴직한 국어교사였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 오늘은 짧은 수필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그는 복사한 종이를 나눠주었다. 유명한 수필가의 글이었다. 동진이 먼저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발음이 정확했다. 선희는 눈을 감고 들었다. 오랜만에 듣는 낭독이었다. 글의 내용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몸이 불편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지만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내용이었다. 낭독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요.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나는 이름이 자꾸 기억 안 나요. 선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경희가 선희를 보며 물었다. 선희 씨는 요즘 어때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땐 혼자 있을 수 있고, 사람이 그리울 땐 내려올 수 있고, 경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여기의 장점이죠. 모임은 1시간 정도 이어졌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셨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선희는 오랜만에 충만함을 느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자신이 이 공간의 일부라는 느낌. 다음 주 목요일도 선희는 모임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어느새 그것이 선희의 일상이 되었다. 목요일 오후 4시는 선희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선희가 단순히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동진이 제안했다. 다음 주엔 선희 씨가 읽어보시는 건 어때요? 선희는 깜짝 놀랐다. 나요?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희 씨 목소리 좋으세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선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일주일 동안 선희는 읽을 글을 골랐다. 여러 번 읽어보고 연습도 했다. 목요일이 되어 선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실에 내려갔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선희는 심호흡을 하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되었다. 선희는 글에 집중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었다. 낭독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경희가 먼저 박수를 쳤다. 정말 좋았어요, 선희 씨.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선희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뻤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선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진 손, 핏줄이 도드라진 손. 하지만 오늘 이 손은 책을 들고 글을 읽고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선희는 오랜만에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선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책 읽기 모임에서 낭독했어. 사람들이 좋아했어. 잠시 후 유나의 답장이 왔다. 엄마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워요. 선희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내려놓았다. 밤이 깊어갔다. 선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불편한 것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선희는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재욱과 유나가 함께 찾아왔다. 선희는 1층 거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재욱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유나는 선희가 좋아하는 떡을 가져왔다. 엄마, 우리 왔어요. 선희는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다. 경희가 지나가다 인사를 했다. 선희 씨 자녀분들이세요? 잘생기셨네요. 유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재욱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엄마, 여기서 편하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생각보다 좋아. 재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처음엔 반대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선희는 아이들을 2층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선희의 손길이 닿은 곳곳이 따뜻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책 몇 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유나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엄마, 여기 꾸미셨네요. 선희는 미소 지었다. 응. 조금씩 내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 재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웃분들이랑은 잘 지내세요? 선희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응.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는 안 해. 근데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고 가끔 얘기도 나누고 그 정도면 충분해. 유나가 물었다. 외롭지는 않으세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외로울 때도 있어. 근데 예전처럼 고립된 느낌은 아니야. 여기는 내가 원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혼자 있을 수 있어. 그게 좋아. 재욱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선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예전에 자신의 집에 있을 때나 유나의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재욱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편하시면 저도 좋아요. 점심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일요일에는 공동 식사가 있었다. 몇몇 입주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희도 부엌으로 가서 도왔다. 재욱과 유나는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유나가 작게 말했다. 오빠, 엄마 표정 좋아 보이지 않아?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엔 걱정했는데 엄마가 옳았나 봐. 유나는 눈물이 글썽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식사가 시작되었다. 선희는 아이들에게 이웃들을 소개했다. 경희, 동진, 그리고 다른 입주자들.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다. 재욱과 유나는 어머니가 이곳에서 만든 관계들을 보며 안심했다. 식사를 마치고 선희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선희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너희한테 미안해. 처음엔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간 것 같아서. 재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맞았어요. 우리가 엄마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편한 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나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가 용기 내서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선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햇살이 따뜻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선희가 말했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낼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자주 보면 돼. 억지로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재욱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맞아요. 자주 올게요. 유나가 물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게요. 선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야지. 저녁 무렵 재욱과 유나는 돌아갔다. 선희는 현관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선희는 손을 흔들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선희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층 복도를 지나며 선희는 자기 방 문 앞에 섰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선희를 맞이했다. 선희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선희는 책상 앞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오후 4시를 알리는 시보가 흘러나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선희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다. 클래식 음악이었다. 선율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여기 있다. 선희는 그렇게 생각했다. 완벽하지 않은 곳,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편한 곳. 하지만 선희가 선택한 곳, 선희가 주인인 곳.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음악이 끝나고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선희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에서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선희는 그 색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선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일도 선희는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고 자신의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선희 자신이 만들어가는 하루. 밤이 되었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위층에서는 작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선희의 하루는 조용히 끝났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선희만의 하루가